계집년도 해병이면 돌격머리 해야지. 전 병력이 보는 앞에서 여군 대위의 머리를 밀어버린 중령.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해병대 3스타 사령관이었던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포항 구룡포 해안의 갯바위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해병대 제3사단 통칭 백룡 부대의 연병장까지 밀려들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그 중에서도 가장 강인하고 정직하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부대였다. 그러나 그 견고해 보이는 외벽 안에서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해병들 머리 위로 뜨거운 여름 햇살이 가차없이 내리쬐고 있었다. 굳은 표정의 해병들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만이 유일한 움직임처럼 보였다. 단상 위 백룡 부대의 대대장 강철웅 중령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포항의 하늘을 갈랐다. 해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정신까지 완벽한 해병이어야 한다. 어설픈 민간인 티를 벗어던지지 못한 자는 백룡 부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알겠나? 악! 지축을 울리는 함성과 함께 해병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강철웅 중령,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폭군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해병 정신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그가 말하는 정신이란 오와 열을 맞춘 각 군복에 묻은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결벽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했다. 그의 불호령 한 번에 대대 전체가 얼어붙었고 그의 눈밖에 나는 것은 곧 지옥을 의미했다. 강중령의 매서운 눈이 도열한 장병들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대대 작전과장으로 전입 온 지 이제 갓 한 달이 되어가는 유아린 대위였다. 유 대위는 고든 자세로 서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군복,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강중령의 살기 어린 시선에도 흔들림 없는 차분한 눈빛. 그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직접 내려보낸 인재로 뛰어난 작전 수립 능력과 분석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강중령의 눈에 그녀는 그저 계집이자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들어온 이물질일 뿐이었다. 그는 여군 특유의 섬세함과 민간적인 분위기가 해병대의 기강을 해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유하린 대위. 강중령의 부름에 유 대위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대위 유하린 앞으로. 유 대위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중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와 같았다. 그의 표정에는 경멸과 함께 묘한 정복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 대위, 내가 해병의 기본이 뭐라고 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병다운 정신과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 정신과 자세. 그런데 자네는 어떤가? 그 머리 아직도 민간인 티를 못 벗은 것 같지 않나? 강중령이 그녀의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 대위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규정에 맞춰 깔끔하게 머리를 관리해왔다. 규정에 맞게 단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정? 이 강철웅이 있는 백룡 부대에서는 내 말이 곧 규정이다. 해병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군인이다. 머리 또한 돌격 머리가 가장 어울리는 법이지. 강중령이 손짓하자 부관이 들고 있던 이발기를 들고 달려왔다. 윙으 하는 기계음이 연병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장병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아무리 강중령이 폭군이라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여군 장교의 머리를 자르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심지어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려올 정도였다. 대대장님, 이건. 유 대위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강중령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실리자 유 대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감히 토를 다는 건가? 자네는 내 부하다. 내 부하는 내 명령에 복종할 뿐이다. 자네가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대대장이 직접 도와주지. 그는 이발기를 빼앗아 들고 직접 유 대위의 머리로 가져갔다. 유 대위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강중령의 소나귀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거대한 소나귀는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세게 쥘 뿐이었다. 그래, 강철웅. 마음껏 해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될 테니까. 지잉으.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검고 긴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 뜨거운 연병장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강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칠게 그녀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흡사 모히칸 스타일처럼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다. 수백 명의 해병들은 숨을 죽였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에 고개를 숙이는 이도 있었고 분노와 무력감에 주먹을 떠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강철웅 중령은 이발기를 부관에게 던져주고 깎여나간 머리카락으로 엉망이 된 유하린 대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야 좀 해병다워 보이는군. 앞으로도 그 정신 잊지 말도록. 알겠나? 알겠습니다. 유 대위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흩어진 자신의 머리카락과 그 위로 군림하듯 서 있는 강철웅, 그리고 침묵하는 수백 명의 방관자들을 차례로 눈에 담았다. 포항의 거친 바람이 그녀의 반쯤 잘려나간 머리를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유하리는 다짐했다. 이 치욕과 모멸감 그리고 이 부대에 뿌리내린 거대한 악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뿌리 뽑겠다고.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 속에서 강철 같은 의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찰 요원이 아니었다. 해병대 사령관 윤재혁 쓰리스타의 딸이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 부패한 조직을 뿌리 뽑아야 했다. 그날 저녁 장교 숙소의 작은 거울 앞에 선 유하리는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한쪽은 두피가 보일 정도로 짧게 밀려 있었고 다른 한쪽은 어깨에 채 닿지 못하는 길이로 뭉텅 잘려나간 머리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낮의 치욕이 다시금 떠올랐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욕실로 들어가 나머지 머리카락을 마저 잘라냈다. 서툰 가위질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이발기로 남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군인답게 아주 짧은 스포츠 스타일로. 이제 거울 속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여자가 아닌 결연한 의지를 품은 한 명의 군인만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특수 제작된 소형 통신 장비를 꺼내들었다. 보안이 유지되는 비공식 라인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리나, 상황은? 해병대 사령관 윤재혁 준장의 목소리였다. 윤재혁 사령관은 유하린 대위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사령관의 딸이었지만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백룡부대로 파견된 비밀 감찰 요원이었다. 아버지, 접니다. 강철웅 중령,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내 머리 말인가? 보고받았네. 괜찮은가? 윤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유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연병장의 뜨거운 햇살과 윙거리던 이발기 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수많은 눈동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완전히 얕보고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온 무력한 여군 장교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덕분에 감시의 눈을 피해서 움직이기는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내 그 강단은 알아줘야겠군. 그래, 예상대로 강철웅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 보통이 아닙니다. 그는 이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을 사적인 노역에 동원하는 것은 물론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오늘 일은 그의 광기와 오만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백룡 부대는 수년 전부터 비리 제보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강철웅 중령의 교묘한 일처리와 부대 내부의 굳건히 자리 잡은 침묵의 카르텔 때문에 번번이 감찰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감찰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가장 뛰어난 요원인 유하린 대위를 작전과장으로 위장 전입시켜 내부에서부터 증거를 수집해 무너뜨리는 작전을 세운 것이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게. 자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한 상대야. 아닙니다. 지금은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강철웅의 주변에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신복들이 있습니다. 대대 주임원사 박두칠 그리고 군수과장 김만득 대위. 이 두 사람이 핵심입니다. 우선 이들의 움직임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알겠네. 몸 조심하게. 자네는 해병대의 자존심일세. 명심하겠습니다. 통신 종료합니다. 통신을 마친 유하리는 다시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강철웅이 빼돌리는 군수물자. 가장 흔하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유류였다. 훈련을 위해 배정된 막대한 양의 경유를 허위 서류로 빼돌려 외부 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 그녀는 대대에 전입 온 첫날부터 군수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유류 수불 대장과 차량 운행 일지를 남몰래 독사해 두었다. 그녀는 책상 스탠드를 켜고 낮에 있었던 모욕감은 잠시 잊은 채 서류 뭉치를 펼쳤다. 공식적인 훈련 기록과 차량 운행 일지에 적힌 주행거리, 그리고 그에 따른 유류 소모량, 그리고 실제 유류고에 보관된 재고량. 퍼즐 조각을 맞추듯 숫자를 대조해 나가던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역시나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대대의 실제 훈련 스케줄을 꿰고 있었다. 서류에 기록된 야외 기동 훈련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악천후를 핑계로 취소된 훈련들이 많았지만 유류는 정상적으로 소모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사라진 기름. 그 양은 개인이 착복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막대했다. 이 정도 양이라면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 외부 조력자가 반드시 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군부대 너머로 포항 시내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다. 저 불빛 어딘가에 강철웅과 손을 잡고 군대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 숨쉬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짧게 깎은 머리로 식당에 나타난 유하린 대위를 보고 모두가 수군거렸다. 동정의 눈빛 혹은 조롱의 눈빛.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든 자세로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강철웅 중령이 그녀의 맞은편에 보란듯이 앉았다. 오, 유대위. 아주 보기 좋구만. 진작 그렇게 잘났어야지. 역시 해병은 머리가 짧아야 기압이 들어 보인다니까. 강 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유하리는 묵묵히 밥을 씹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강 중령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앞으로도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어려운 일 없을 거야.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유하리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연기에 강철웅은 완전히 방심한 듯 보였다. 그는 유하린을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길들여진 암사자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인 암사자가 그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식사를 마친 유하린의 눈빛이 식당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한 젊은 장교에게로 향했다. 작전과 소속 이찬우 중위. 얼마 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는 젊은 피였다. 그는 어제의 사건을 목격하고 가장 큰 충격과 분노를 느낀 사람 중 하나였다. 유하리는 생각했다. 저 젊은 장교라면 어쩌면 이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오후 유하리는 작전과 사무실에서 이찬우 중위를 조용히 불렀다. 사무실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이 중위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녀의 앞에 섰다. 어제 연병장에서의 일이 떠오르는지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이 중위, 나 좀 보지. 예, 과장님. 어제 일 말이야. 많이 놀랐나? 유하린의 담담한 질문에 이찬우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대장님이라도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하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직 이 부대에도 썩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군인이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둔 지 오래야. 그보다 이 중위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불렀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혹시 대대 유류고 열쇠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누군지 아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 중위의 눈이 동그래졌다. 유류고는 군수과 소관입니다. 아마 군수과 소속 강병수 상사가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왜? 강병수 상사 말고 또 다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나? 군수과장님이 비상키를 가지고 계시고 대대 주임원사님께서도 하나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규정상으로는 군수과에서만 관리해야 하지만 대대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역시나 대대 주임원사 박두칠. 강철웅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 열쇠를 쥐고 있었다. 유하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중위에게 내밀었다. 이번 주 주말 대대 전체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 및 유류 만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가 방금 수립한 작전 계획서야. 대대장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이중위가 먼저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줬으면 좋겠군. 서류를 받아든 이중위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말에 그것도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병사들의 반발도 클 것이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훈련 준비에 군수과가 가장 바빠질 터였다. 과장님, 이렇게 갑자기. 대대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전투 준비 태세 아닌가.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번 훈련은 그런 취지에서 계획한 것이다. 문제 있나? 유하린의 단호한 말투에 이중위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훈련 계획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검토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위가 사무실을 나가자 유하리는 다시 서류 더미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갑작스러운 훈련 계획을 빌미로 유류고를 흔드는 것. 모든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려면 현재 유류고에 보관된 재고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야 정상이었다. 만약 군수과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훈련 준비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올린다면
그것은 그들이 장부에는 없는 비공식적인 유류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터였다. 예상대로 훈련 계획은 대대장 강철웅에게 보고되자마자 불호령과 함께 되돌아왔다. 유대위, 지금 제정신인가? 주말에 무슨 훈련이야? 병사들 휴식권은 보장해줘야 할 것 아닌가? 강중령이 작전과 사무실로 직접 쳐들어와 서류를 유하린의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대대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전투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입니다.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닥쳐. 내가 언제 내 방식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라고 했나? 당장 계획 취소해. 강중령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유하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의 이런 과민 반응이야말로 유류 문제에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대대장님 계획이 하달되었고 병사들에게까지 공지된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취소하는 것은 지휘 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하린은 일부러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웅의 심기를 더욱 건드려 그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했다.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유대위, 아직도 내 위치가 파악이 안 되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 강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대대주임원사 박두칠이 들어왔다. 그는 강중령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대장님 진정하십시오. 유 대위님도 대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이. 시끄러워. 당신은 빠져. 강중령은 박두칠에게까지 소리를 질렀다. 박두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하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강철웅이 이성을 잃고 날뛰는 동안 박두칠의 눈빛은 차갑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신복이 아니었다. 이 범죄의 또 다른 주범이었다. 결국 훈련 계획은 강철웅의 고집대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유하린은 중요한 수확을 얻었다. 강철웅과 박두칠이 유류라는 단어에 병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동을 복도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이찬호 중위의 눈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의심과 분노의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부패한 왕국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취소된 훈련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냉기와 긴장이 흘렀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주말을 앗아갈 뻔했던 작전 과장을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봤고 간부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대장의 분노에 숨을 죽였다. 강철웅 중령은 그날 이후 더욱더 포악해졌다. 사소한 꼬투리만 잡혀도 고성이 터져나왔고 그의 군합발 소리는 복도를 지나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먹먹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감히 도전했던 유하린을 굴복시켰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유하린은 이 모든 분위기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일부러 강중령의 눈에 띌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업무 보고 시에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강중령의 의심을 점차 무마시켰다. 그는 유하린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유하린은 다시 감찰관의 눈빛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레이더에 계속해서 잡히는 단 한 사람, 이찬호 중위가 있었다. 이 중위는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다. 언제나 의욕과 패기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고뇌와 회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부조리를 목격했지만 거대한 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유하린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작전과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는 이중희를 찾아갔다. 이중희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하린이 들어서는 소리에도 한참 동안이나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중희. 나지막한 부름에 이중희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이중희야말로 할 일이 남았나 보군. 유하린은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잠시 동안 사무실에는 쇠붙이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하린이었다. 많이 힘든가? 질문이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다. 이중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운 해병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롭고 명예로우며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 저는 그런 해병이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중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유하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중희가 배운 그대로의 해병대를 만들면 되지 않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일개중위에 불과합니다. 계급이 정의를 행하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념과 용기지. 이중희, 나는 자네 눈 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을 보았다. 그 불꽃, 이대로 제가 되게 내버려 둘 텐가? 유하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이중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짧게 깎은 머리, 타협을 모르는 단단한 눈빛. 연병장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벽과 홀로 맞서 싸우는 외로운 전사였다. 이중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침내 나온 대답에 유하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거창한 일은 아니다.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유하린은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지난 1년간 백룡부대에서 실시했던 모든 야외 기동 훈련의 목록이었다. 이 훈련 기록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나? 이중희는 목록을 훑어보았다. 몇몇 날짜에 그의 고개가 갸우뚱거렸다. 이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날과 이날은 태풍 때문에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K1 전차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런 유령 훈련이 더 있을 거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은 훈련들. 그 훈련에 배정된 유류가 어디로 갔을지 우리는 그걸 밝혀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을 겁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해도 다른 것들은 진실을 말해주지. 예를 들면 위병소 출입 기록이라든가. 유하린의 눈이 번뜩였다. 대규모 기동 훈련이 있었다면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반드시 위병소를 통과해야만 해. 그 기록은 작전과나 군수과가 아니라 헌병대에서 관리하지. 쉽게 손댈 수 없는 자료야. 이중희가 해줘야 할 일은 이 유령 훈련이 있었던 날짜의 위병소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나? 그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발각될 경우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이중희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입술을 깨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찬우 중위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헌병대에서 근무하는 사관학교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 계획 수립에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지난 1년치의 위병소 출입 기록을 이메일로 넘겨봤는데 성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두운 작전과 사무실에서 유할인과 이찬우는 마주 앉았다. 한쪽 모니터에는 유령 훈련이 의심되는 날짜들이, 다른 한쪽 모니터에는 그날의 위병소 출입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류상으로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포항 시내를 가로질러 훈련장으로 향했다는 그 시간, 위병소 기록에는 대대장의 지휘관용 차량 한 대만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 무려 30번이 넘는 유령 훈련이 있었다. 그 훈련들에 배정된 유류의 양을 어림짐작으로 계산해 본 이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이 정도 양이면. 그래. 유조차 수십 대 분량이야. 이 막대한 기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지. 유할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쑥 들어섰다. 두 사람이 경악하며 고개를 돌린 곳에는 대대 주임원사 박두칠이 귀신처럼 서 있었다. 그의 능글맞은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분, 이른 아침부터 아주 학구적인 토론을 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저도 좀 끼어도 되겠습니까? 박두칠의 시선은 두 개의 모니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찬우 중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할이는 태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두칠을 마주보며 말했다. 주임원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과거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서류와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혹시 주임원사님께서는 이 날짜들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다. 박두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유할인과 이찬우 그리고 모니터 화면을 차례로 훑어보더니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아이고 대위님. 그런 건 왜 굳이 들춰보십니까? 다 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생기는 사소한 오차 아니겠습니까? 너무 빡빡하게 굴면 아랫사람들만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박두칠이 돌아간 후 이찬우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과장님, 이제 어떡합니까? 들킨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됐어. 유할인의 눈은 오히려 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저들은 우리를 경계하고 감시하겠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일 거다. 그리고 움직임이 많아지면 반드시 꼬리를 밟히게 되어 있어. 이중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박두칠에게 발각된 이후 보이지 않는 압박이 유할인 대위와 이찬우 중위를 옥죄기 시작했다. 대대 주임원사는 노골적으로 작전과를 감시했다. 그는 수시로 사무실을 드나들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고 다른 간부들을 시켜 그들의 동향을 보고하게 했다. 강철웅 중령 역시 유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유할인이 무언가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가 감찰관이라는 사실까지는 상상도 못한 채 그저 분수 모르고 날뛰는 여군 정도로 취급하며 올감이 씌울 틈을 찾고 있었다. 유할인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일부러 서류 작업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이찬우 중위에게도 눈에 띄는 행동을 삼가고 평소처럼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적들이 자신들을 감시하는 동안
그녀는 수면 아래에서 더욱 깊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사라진 기름은 어디로 갔는가? 부대 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막대한 양의 경유. 그것은 반드시 외부로 유출되었을 터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외부 조력자가 필수적이었다. 유령 훈련이 있었던 날짜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던 유하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대부분 금요일 늦은 밤이나 연휴 직전처럼 부대 전체의 경계가 다소 느슨해지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기름을 빼돌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통로는 정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백룡 부대는 포항의 해안선을 따라 길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정문 외에도 보급이나 비상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여러 개의 후문과 통문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3보급 통문은 부대 가장 외곽, 인적이 드문 해안 절벽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고 사용하는 빈도가 극히 낮아 병사들 사이에서는 유령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유하린의 직감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곳을 확인할 것인가였다. 박두칠의 감시가 삼엄한 상황에서 부대 외곽을 정찰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에게는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의 눈에 낡은 부대 통신선 배치도가 들어왔다. 제3보급 통문 근처를 지나는 통신선 하나가 지도 위에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며칠 후 대대 전체의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작전과에서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 일부가 갑자기 불통이 된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던 통신 소대장은 제3보급 통문 근처의 낡은 케이블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보고했다. 강철웅은 작전과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수리하라고 윽박질렀다. 오늘 안으로 복구 못하면 통신소대 전체를 연병장 뺑뺑이 돌릴 줄 알아. 이 모든 것은 유하린이 계획한 일이었다. 그녀는 통신장교 시절의 경험을 살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작전과로 들어오는 특정 회선의 교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수리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었다. 대대장님, 작전과의 통신망인 만큼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리 작업을 감독하겠습니다. 강철웅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에 고개만 끄덕였다. 유하리는 통신소대원 몇 명을 이끌고 문제의 장소로 향했다. 제3보급 통문은 생각보다 더 외지고 음산한 곳이었다. 바닷바람에 사가 붉게 녹슨 철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했고 주위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것처럼 잡초만 무성했다. 여기서부터 저쪽 전봇대까지 케이블 상태를 전부 확인해. 단선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봐. 병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유하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지형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통문으로 이어지는 좁은 비포장도로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기에는 흙 위에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일반 차량이 아닌 대형 트럭에서나 볼 수 있는 폭이 넓고 깊은 바퀴 자국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타이어 자국을 따라갔다. 자국은 통문 바로 앞에서 끊겨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 땅에서는 희미하지만 역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군가 이곳에서 기름을 흘린 것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대위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유하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돌아본 곳에는 어느새 다가왔는지 박두칠 주임원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주임원사님. 통신선 상태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쪽 라인이 유독 낡아서요. 유하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며 발로 타이어 자국을 슬쩍 가렸다. 하지만 박두칠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유할인의 발밑과 주변 땅을 끈질기게 훑고 있었다. 길게 통신선 수리하는데 작전 과장님께서 직접 행하시니 우리 통신병들이 아주 든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아시고? 통신 배치도를 보고 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지점이 이 근처라고 나와서요. 그러십니까? 하긴 우리 유 대위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니. 뼈가 있는 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신경전이 흘렀다. 박두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유할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내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술이나 빨리 끝내시죠. 대대장님 기다리십니다. 박두칠이 사라진 후에도 유할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범죄의 현장을 특정했고 박두칠의 과민한 반응을 통해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밤 유할인은 자신의 숙소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인 윤재혁 사령관에게 비밀 통신을 연결했다. 아버지, 유출 통로를 찾았습니다. 제3보급 통문입니다. 그리고 외부 조력자로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낮에 보았던 타이어 자국의 폭과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해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전송했다. 특정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형 유조 트럭의 타이어일 가능성이 높았다. 알겠다. 즉시 포항 지역의 모든 유류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특히 백룡 부대와 거래 기록이 있거나 대대 간부들과 연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철저히 뒤져보겠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들이 저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위험해질 겁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주게. 이번에는 반드시 저 동해의 검은 고래를 잡아야 하니까. 동해의 검은 고래. 감찰실에서 강철웅 중령에게 붙인 암호명이었다. 바다의 포식자처럼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이라는 의미였다. 통신을 끄는 유할이는 창밖의 칠흑 같은 포항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고래를 잡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찰본부의 외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강철웅과 박두칠은 눈에 띄게 초조해졌다. 최근 포항 지역의 유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해병대 헌병대까지 협조하여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자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유할인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그들은 유할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거나 혹은 그녀를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유할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적들이 외부의 위협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내부의 심장부를 찌를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강철웅과 그 일당이 범죄 내역을 기록해 두었을 장부였다. 디지털 데이터는 얼마든지 삭제하고 조작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한 거래를 해왔다면 반드시 그들만이 아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록을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게 그녀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였다. 대대장실, 주임원사실, 군수과 사무실 모두 용의 선상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경계가 삼엄한 곳이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돌릴 미끼가 필요했다. 유할이는 다시 이찬우 중위를 불렀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는 이중위에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중위, 자네에게 아주 위험한 임무를 맡겨야겠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신호를 주면 군수과 사무실의 전산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겠나? 예를 들면 모든 컴퓨터가 갑자기 재부팅되거나 네트워크가 잠시 마비되는 것처럼.
군수과장과 박두칠 주임원사가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게 만들 정도의 소동이면 좋겠군. 이 중위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명백한 군사 기밀 침해 및 시스템 파괴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통신장교와 친분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과부하를 유도하는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 내가 사무실을 비우고 군수가 쪽으로 향하면 그걸 신호로 알고 즉시 실행해. 시간은 10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다음 날 오후 유하리는 작전 계획 보고를 핑계로 대대장실로 향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 군수과 사무실 앞을 지날 때쯤 안에서 다급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거 왜 이래? 컴퓨터가 전부 먹통이야. 서버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곧이어 박두칠 주임원사가 헐레벌떡 자신의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군수과로 향했다. 이찬우 중위가 계획대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유하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걸음을 옮겨 대대장실 문을 노크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대대장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철웅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동안 비어있을 박두칠의 사무실을 노리고 있었다. 보고를 받는 내내 강철웅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군수과에 쏠려 있었다. 유하리는 일부러 사소한 것까지 장황하게 설명하며 시간을 끌었다. 5분이 지났을 때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대대장님, 최근 군수과 유류 재고 보고서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뭐? 무슨 이상한 점? 강철웅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그의 허점이 드러났다. 유하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임원사님께서 따로 관리하시는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주임원사님 사무실에 가서 해당 자료만 잠시. 안 돼. 강철웅이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그 반응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비밀 장부는 박두칠의 사무실에 있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유 대위는 이만 나가봐. 강철웅은 유하린을 쫓아내듯 내보내고 황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대대장실에서 나온 유하린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중희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작전 변경. 목표는 박두칠의 사무실이다. 이중희는 곧바로 통신장교에게 연락해 군수과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시켰다. 갑작스러운 소동이 정리되자 박두칠과 군수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렸다.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유하리는 박두칠의 사무실로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사무실 내부는 평범했다. 가지런히 정돈된 책상, 각종 표창장과 기념사진이 걸린 벽. 하지만 유하린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동물의 감각으로 공간을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낡은 철제 캐비닛 아래 바닥에 낡은 장판 한 구석에 멈췄다. 다른 곳과 달리 유독 그 부분만 미세하게 달아있고 작은 흠집이 나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장판을 뜯어냈다. 그 아래에는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나무로 된 작은 덮개가 있었다. 덮개를 열자 먼지 쌓인 공간 속에 낡은 자물쇠로 잠긴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판도라의 상자였다. 유하리는 품에서 가늘고 긴 철사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노트 여러 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노트를 펼친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지난 수년간 강철웅과 박두칠이 빼돌린 유류의 양 거래한 업체의 이름, 주고받은 돈의 액수 그리고 상납한 상급자의 이니셜까지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비리의 실체였다.
유하리는 즉시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빠르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마지막 페이지를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하린의 온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곳에는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강철웅 중령이 서 있었다. 군수과 소동은 자신을 묶어두기 위한 미끼였고 진짜 목표가 박두칠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남자의 공허하고 섬뜩한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내년이었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접근한 사령부에서 보낸 쥐새끼가. 강철웅이 천천히 유하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렌치가 들려 있었다. 감히 나의 성을 무너뜨리려 해. 그 대가가 뭔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어차피 이 바다의 쥐도 새도 모르게 잠기는 시체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더 이상 군인 대 군인이 아니었다. 좁은 사무실 안 살기를 품은 맹수와 모든 것을 건 사냥꾼의 마지막 대치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두칠의 사무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묵직한 렌치를 든 강철웅의 그림자가 유하린을 집어삼킬 듯 일렁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파멸만이 남은 짐승의 눈. 오직 눈앞의 적을 물어뜯어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원초적인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공기는 쇳가루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듯 비릿했다. 계집년 하나만 사라지면 돼. 아주 간단한 일이지. 강철웅이 나지막이 읊조리며 첫 발을 내디뎠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유하린의 몸은 기계처럼 반응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철제 상자를 그의 발목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강철웅이 비틀거리는 찰나 그녀는 책상 위를 박차고 그의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두 맹수가 맞붙는 비좁은 투기장으로 변했다. 크악! 이 계집년! 발목에 강한 충격을 받은 강철웅이 고통 섞인 신음을 터뜨리며 분노에 차 렌치를 휘둘렀다. 휙! 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렌치는 유하린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곳의 책상 모서리를 강타했고 단단한 원목 책상이 박살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만약 피하지 못했다면 두개골이 부서졌을 끔찍한 위력이었다. 유하린은 숨을 몰아쉬었다. 상대는 이성을 잃은 상태. 힘으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반드시 세상 밖으로 가져가야 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사무실 내부를 훑었다. 유일한 탈출구인 문은 강철웅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에 꽂혔다. 어딜 보는 거야? 강철웅이 다시 렌치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유하린은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며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그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의자에 걸려 강철웅의 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유하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방금 전 강철웅이 박살낸 책상에서 떨어져 나온 날카롭게 쪼개진 나무 조각 하나를 재빨리 손에 쥐었다. 죽어. 강철웅의 세 번째 공격. 이번에는 피할 공간조차 없었다. 유하린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을 택했다. 그녀는 렌치가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드는 순간 몸을 비틀며 강철웅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손에 쥔 날카로운 나무 조각으로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다. 크악! 비명과 함께 강철웅의 손에서 렌치가 떨어졌다. 유하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꺾으며 몸을 빼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가로질러 창문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유하린의 몸은 2층 높이의 사무실 밖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몸을 굴려 충격을 흡수했지만 발목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발을 접질린 것이다. 저 계집년을 잡아. 사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강철웅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신호탄이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개의 발소리, 당직 사관의 다급한 외침.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유하리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절뚝이며 몸을 일으켰다. 손에는 증거가 담긴 디지털 카메라가 피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본부 건물 뒤편, 낡은 창고와 보일러실이 있는 후미진 곳이었다. 밤의 장막이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그녀가 낡은 창고 뒤편에 몸을 숨기는 순간 본부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전 병력은 즉시 비상소집. 강철웅이 내린 명령이었다. 그는 유하린을 침입자로 둔갑시켜 대대 전체를 자신의 사냥개로 만들 작정이었다. 이제 이 부대 안에서 그녀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자 모두의 적이었다. 한편 본부 건물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찬우 중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군수가 시스템을 복구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그는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어진 경보음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유하린 대위와 그녀를 쫓는 살기등등한 병력들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일이 틀어졌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대로 숨어 있으면 자신은 안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어둠 속에서 홀로 쫓기고 있을 유하린 대위를 떠올리자 심장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위험한 임무를 맡겼다. 그녀는 썩어 빠진 이 부대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대로 그녀를 외면하는 것은 군인의 명예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파는 행위였다. 이찬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 역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그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본부 건물이 아니었다. 정반대 방향에 있는 대대 탄약고였다. 그는 탄약고로 달려가 근처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망설임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박살냈다. 우웅. 본부 건물의 침입자 경보음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위급하고 날카로운 화재 비상벨이 포항의 밤하늘을 찢었다. 탄약고 화재 발생. 탄약고 화재 발생. 이건 실제 상황이다. 전 병력은 즉시 탄약고로 집결. 모든 병사들의 최우선 순위는 탄약고 방어였다. 유하린을 쫓던 병력들마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강철웅과 박두칠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 터진 혼란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전부 속지 마. 계집년 잡는 게 우선이야. 하지만 이미 병사들의 관심은 온통 탄약고로 쏠려 있었다. 이찬우 중위가 만들어낸 단 몇 분의 혼란. 그것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유하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부대에서 가장 높은 곳, 마치 등대처럼 우뚝 솟아있는 통신탑을 향하고 있었다. 저곳에 가야만 했다. 저곳에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낼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부대 전체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탄약고의 화재 경보는 모든 절차와 규율을 마비시켰다. 병사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뛰어다녔고 간부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고함을 질렀다. 이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는 강철웅의 통제력을 앗아갔다.
그는 침입자를 잡으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괴음에 묻혀 희미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유하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절뚝이는 다리의 고통을 잊은 채 통신탑을 향해 어둠을 타고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정식 작전 과장이 아니었다. 적진에 고립된 특수부대 요원처럼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나아갔다. 훈련소 시절 뇌리에 박히도록 외웠던 부대 지도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펼쳐졌다. 차량 정비소의 폐유 드럼통 뒤에 몸을 숨겼다가 보급 창고들 사이의 좁은 틈으로 빠져나갔다. 그녀의 온몸은 흙먼지와 기름때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번뜩였다. 통신탑은 부대 중앙 사방이 탁 트인 개활지에 있었다. 접근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부대의 신경망이 모인 심장부. 당연히 경계도 가장 삼엄할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통신탑 주변에는 탄약고의 소동에도 흔들리지 않은 헌병들이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다른 길이 있을 텐데. 유하리는 통신탑 아래에 위치한 통신 제어실 건물을 주시했다. 모든 통신 케이블은 지하 공동구를 통해 저 건물로 모인다. 그렇다면 그녀는 시선을 땅으로 옮겼다. 건물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맨홀 뚜껑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맨홀로 접근했다. 삐걱거리는 무거운 쇠 뚜껑을 들어 올리자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의 공기가 후끈 끼쳐왔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좁은 구멍 아래로 몸을 던져 넣었다. 지하 공동구는 거미줄처럼 복잡했다. 사방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길을 밝혔다. 유하리는 벽에 붙어 있는 케이블의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발목의 통증이 몇 배는 더 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전진했다. 한편 이찬우 중위는 헌병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탄약고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었으며 경보기를 파손한 범인이 이중이라는 사실이 금방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박두칠 주임원사가 직접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본부 건물로 끌고 왔다. 이 새끼, 내 놈이 유할인 그 계집년이랑 한패였구나. 바른대로 불어. 그 계집년 어디로 갔어? 박두칠의 주먹이 이찬우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이찬우는 비웃음을 날릴 뿐이었다. 내가 아는 유할인 대위님은 당신들 같은 구더기들이 감히 계집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박두칠이 다시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옆에 있던 강철웅이 그를 제지했다. 강철웅은 분노를 억누르며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유할인의 목적지가 어디지? 말해라. 말하면 정상 참작을 고려해보지. 목적지? 당신들의 추악한 왕국을 끝장낼 것이겠지. 이찬우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을 본 강철웅은 더 이상 회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통신, 외부와의 연락. 설마. 그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과 함께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통신탑이다. 전 병력 지금 당장 통신탑으로. 그 순간 지하 공동구를 통과한 유하리는 마침내 통신 제어실 바로 아래에 도착했다. 그녀는 수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마지막 맨홀 뚜껑을 밀어 올렸다. 다행히 제어실 내부의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당직 근무를 서던 통신병 한 명이 헤드셋을 쓴 채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유하리는 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목의 급소를 가격해 순식간에 기절시켰다. 그녀는 통신병을 구석에 눕히고 재빨리 주통신 콘솔 앞에 앉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감찰실에서 지급받은 특수 보안 USB였다. 그것을 콘솔에 꽂자 화면에 암호화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그녀는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하고 촬영된 장부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전송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10%, 20%.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통신탑 외부에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한꺼번에 켜지며 건물을 대낮처럼 밝혔다. 확성기를 통해 강철웅의 목소리가 지옥의 부름처럼 울려 퍼졌다. 유하린 대위, 내가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살하겠다. 전속률은 이제 60%를 넘어서고 있었다. 건물 밖에서는 수십 명의 군합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을 부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쾅, 쾅, 쾅. 금속문이 비명을 질렀다. 조금만 더. 제발. 유하리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85%, 95%. 쾅. 마침내 문이 부서지는 괴음과 함께 박두칠이 이끄는 헌병들이 통제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찾았다. 이 계집년. 박두칠이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모니터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녹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임무 완수. 유하리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를 본 박두칠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더욱더 악에 받쳐 달려들었다. 수많은 총구가 그녀를 향했다. 강철의 등대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폭풍을 뚫고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곧 거대한 파도가 이 썩어 빠진 섬을 덮칠 것이었다. 유하리는 저항하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한 사냥개의 눈에는 더 이상 투지가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헌병들은 그녀를 거칠게 결박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디지털 카메라를 회수했다. 박두칠은 카메라를 집어들고 액정을 확인하더니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아직 여기 있군.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유하린을 발로 툭 차며 비웃었다. 잠시 후 강철웅이 굳은 얼굴로 통제실에 들어섰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유하린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 대신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끌고 가. 대대 영창에 쳐넣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해. 강철웅의 명령에 유하리는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녀가 끌려나가면서 강철웅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넌 이미 끝났어. 그 눈빛에 강철웅은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대대영창.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던져진 유하리는 지친 몸을 뉘었다. 발목의 통증과 온몸의 타박상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 같은 시각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 윤재혁 사령관의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막 수신된 암호 파일을 해독한 감찰 요원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령관님, 파일이 열렸습니다. 윤 사령관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넘겨받았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강철웅의 비밀 장부를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 파일들이었다. 날짜, 액수,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힌 페이지들이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다. 그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수업체와의 유착, 상급 부대로의 뇌물 상납 정황까지 해병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암덩어리의 실체였다. 이럴 수가. 강철웅 이놈이 이 정도였을 줄이야.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것은 사진이 아닌 유하린이 미리 녹음해둔 짧은 음성 메시지였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쯤 저는 임무를 완수했거나 혹은 실패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실패했다면 모든 것을 잊고 다음을 기약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적의 심장부에서 고립되어 있을 겁니다. 제 목숨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통해 반드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 주십시오. 이것이 저 해병 유아린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담담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 윤재혁 사령관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즉시 사령관에게 직통 전화를 연결했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백룡 부대의 강철웅 중령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헌병 특수임무대 출동시켜야 합니다. 유하린 대위가 그곳에서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 다시 포항의 백룡 부대. 강철웅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디지털 카메라를 보며 안도하려 애썼지만 유하린의 마지막 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 너무 순순히 잡혔어. 박두칠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대장님, 이찬우 중위놈은 일단 의무실에 가둬놨습니다. 입을 열 생각을 안 합니다. 상관없어. 이제 증거는 우리 손에 있으니. 유하린, 그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나?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완전히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 꺾였어야지. 하지만 강철웅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두칠에게 명령했다. 만약을 대비해야겠다. 대내 우리 라인에 있는 놈들 전부 비상 대기시켜. 그리고 대대 외곽 경계 평소보다 2배로 강화해.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부대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사령부에서 감찰 병력이 들이닥치면 외부 세력의 부대 전복 시도라는 명목으로 무력 저항이라도 할 기세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포항의 바다는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대대 전체에는 폭풍 전야의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어젯밤에 소동에 잠을 설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강철웅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의 해무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고요했다. 너무나도 고요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 짙은 해무를 찢고 여러 대의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다. 일반적인 기동 헬기가 아니었다. 육중하고 위압적인 소음. 해병대 헌병 특수임무대가 사용하는 강습 헬기의 굉음이었다. 헬기들은 지정된 헬기장이 아닌 대대 연병장 상공으로 곧장 날아와 정지했다. 동시에 대대 정문에서는 쾅 하는 괴음과 함께 육중한 차단기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나갔다. 사령부에서 급파된 장갑차들이 멈춤 없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헬기에서는 검은 특수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순식간에 연병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부 건물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무실 창밖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철웅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잿빛으로 변해갔다.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의 철옹성 같던 왕국이 새벽의 해무와 함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포항의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진 헬리콥터의 괴음은 백룡 부대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해병대 헌병 특수임무대의 검은 전투복은 짙은 해무를 뚫고 스며드는 저승사자의 그림자 같았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다. 마치 수백 번이고 반복 훈련한 것처럼 그들은 연병장에 내리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부 건물을 향해 물 흐르듯 전진했다. 강철웅 중령의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그의 귀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짧은 비명과 육중한 군홧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자신의 충복이라 여겼던 소수의 부하들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제압당하는 소리였다. 문 밖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박두칠 주임원사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들렸다. 누구냐? 너희들. 여긴 백룡 부대 본부다. 당장 물러서지 못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이다. 문 열어라. 는 더 위압적인 고함에 짓밟혔다. 이윽고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중령의 사무실을 지키던 마지막 보루였던 육중한 문이 종이장처럼 뜯겨져 나갔다. 문이 열린 곳으로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섬광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하고 냉정하게 강철웅을 향했다. 강철웅은 순간적으로 책상 서랍에 넣어둔 권총으로 손을 뻗으려 했다. 마지막 발악. 어리석은 저항이라도 해보려던 찰나였다. 움직이면 쏜다. 얼음장 같은 경고와 함께 그의 이마에 차가운 레이저 포인터가 맺혔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특임대원들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한 명의 장교였다. 해병대 사령관 윤재혁 3스타. 그의 계급장이 주는 위협감보다 그의 눈에 담긴 경멸과 분노가 강철웅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 사령관은 강철웅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강철웅 중령. 네. 한때 포항 하늘을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재산을 갈취하며 부하 장병들을 기만한 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 시간부로 그대의 직위를 해제한다. 또한 군무 이탈 및 초병 상해, 특수 횡령, 직권 남용, 부하 상해 및 가혹 행위의 혐의로 그대를 긴급 체포한다. 윤 사령관의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대원들이 다가와 강철웅의 양팔을 뒤로 꺾었다. 철컥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한 남자가 쌓아 올린 부패한 왕국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강철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윤 사령관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해병대 최우수 지휘관 명패를 들어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쳐넣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윤 사령관의 첫 번째 명령은 체포가 아니었다. 유할인 대위와 이찬우 중위는 어디에 있나? 당장 위치를 확보해. 특임대원들은 즉시 흩어져 영창과 의무실로 향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영창의 철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 유할인이 서 있었다. 흙먼지와 기름때로 더러워진 군복, 헝클어진 머리, 온몸에 선명한 상처들. 그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녀의 허리는 그 어떤 순간보다 꿋꿋했고 눈빛은 새벽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러 온 아버지인 윤재혁 사령관을 향해 부서진 몸으로 군인으로서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경례를 붙였다. 대위 유할인. 윤 사령관은 차마 경례를 바로 받지 못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낸 딸의 모습에 목이 메어왔다. 그는 평생의 존경심을 담아 그녀의 경례에 답했다. 고생했네, 할인. 자네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존심이다. 의무실에 갇혀있던 이찬우 중위 역시 구출되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령관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돌발 행동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려웠다. 하지만 윤 사령관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고개 들어라 해병. 자네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자네는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상찬받게 될 것이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해병이다. 그 말에 이찬우 중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백룡 부대의 전 장병이 연병장에 소집되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불과 얼마 전 유할인 대위가 머리카락을 잘리는 치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연병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침묵 대신 혼란과 경악,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술렁임이 가득했다. 장병들의 시선 끝에 본부 건물에서 강철웅 중령과 박두칠 주임원사를 비롯한 그의 신복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한때 신처럼 군림하며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에 장병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눈이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훈시나 교육보다도 강렬한 참교육의 순간이었다. 단상 위로 윤재혁 사령관이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아직 군복도 갈아입지 못한 상처투성이의 유할인 대위와 이찬우 중위가 함께 섰다. 윤 사령관은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해병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백룡 부대 해병들 그리고 간부들. 나는 사령부 감찰실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병 정신이란 무엇인가? 머리를 짧게 깎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해병 정신인가? 상급자의 불의한 명령에 침묵하고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해병 정신인가? 그것은 해병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일 뿐이다. 그의 일갈에 모든 해병들이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해병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헌신이다. 여기 여러분의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라. 유할인 대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과 싸웠다. 이찬우 중위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진짜 해병 정신의 표상이다. 윤 사령관은 유할인과 이찬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썩은 가지는 잘라냈다. 이제 이 백룡 부대를 다시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말고 더 강하고 정의로운 해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연설이 끝나고 연병장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병사가 허리를 펴고 단상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수백 명의 해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경례는 두려움에 가득 찼던 이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진심 어린 존경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담긴 살아있는 경례였다. 몇 주 후 백룡 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부패 혐의로 체포된 강철웅과 그 일당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군복을 벗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과 결탁했던 외부 업체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해체되었다. 이찬우 중위는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사령관 표창을 받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능하고 믿음직한 장교로 성장해 있었다. 유할인 대위는 특진과 함께 사령부 작전처의 핵심 보직으로 발령받았다. 포항을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백룡 부대를 찾았다. 새로 부임한 신임 대대장의 지휘 아래 부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연병장을 지나는 그녀를 본 병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피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설적인 영웅을 향한 경외심을 담아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필승!
그녀는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부대를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연병장을 마주보고 섰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 흩날리던 치욕의 장소.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부정을 베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싹 틔운 영광스러운 전장이었다. 포항의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포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파도 소리는 이제 절망의 외침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힘찬 함성처럼 들렸다. 짧은 머리카락을 스치는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유하리는 생각했다. 이 바다와 이 땅을 지키는 한 자신은 영원한 해병일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해병 정신이 살아 숨쉬는 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새로운 전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